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1월 유럽연합과 인도가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자동차, 산업재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9억 인구,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FTA는 지난 2007년 최초 협상을 시작한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약 19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지정학적 경제협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번 합의가 다극화 시대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국의 FTA 협상에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또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 외대 랭귀지 앤 트레이드 학부에서 국제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강유덕입니다. 또 외대 EU 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EU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 교수 김미수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경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말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와 유럽연합이 무려 한 20여 년 끌다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외신을 봤더니 무슨 mother of all, 막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아주 형용사들이 난리더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먼저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가 양자 FTA를 체결했던 파트너로서는 인구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에서는 사실상 맹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국가인데, 이런 국가와 EU와 인도 이렇게 양자적인 어떤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도가 인구가 14억, 유럽연합이 인구가 한 4억 5천 정도 되니까 네. 합치면 거의 2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EU가 체결한 FTA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모든 무역협정의 어머니, mother 네. of all deal이라는 맞아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럽연합하고 인도 한 19년 정도 끌던 이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한 스텝을 밟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양국 사이에서 인도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외교적 전략까지 함께 결합된 굉장히 글로벌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2007년에 무역 협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다시 시작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걸리적거렸길래 양측이 합의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선 인도랑 EU 자체는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EU는 선진 국가고 인도는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네. EU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인도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환경이라든지 노동 이슈라든지 데이터 규제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인도 입장에서는 우린 지금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발전해야 되는 선진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게 굉장히 컸고요. 네. 2010년부터 인도가 FTA라든지 아니면 다자무역 협상에 완전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FTA 체결한 그 리스트를 보면은요, 2010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대 마지막이에요. 2021년 넘어와서부터 인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돼. 라는 전략을 찾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엄청 적극적으로 FTA에 나서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 최근까지 해서 인도가 엄청난 속도로 FTA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게 한꺼번에 해결된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한 것 같은데, EU는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 인권 문제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내용을 좀 분석하고 계세요? 예, 사실 EU 입장에서 이번 FTA를 보면은 사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에 EU가 이제는 우리도 여객국가 FTA를 진행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 선택했던 국가가 한국이었었고요. 아세안, 메르코스,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도와 FTA 협상 시작은 사실상 한EU FTA 협상 시점이랑 똑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EU FTA는 2011년에 발효까지 됐는데 네. 인도하고의 협상에서 제일 걸렸던 거는 EU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했고요. 그 FTA 안에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정보 조달, 환경, 노동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FTA였거든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FTA를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준비가 좀 덜 됐던 거죠. 우리 보호해야 된다. 국내 일부 산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가 관심이 있었던 게 노동 이동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EU가 받아주기에는 당시에는 시기상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차례 정도 공식 협상이 진행이 됐지만 2013년에 이르러서는 네. 이제 협상을 중단하게 됐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되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 집중돼 있던 공급망이 마비되는 걸 한번 겪으면서 그렇죠. 네. EU 입장에서는 이제 대체적인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또 문제가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EU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원으로서의 파트너들을 늘려야 된다, 이런 네. 인식이 있게 되고요. 네. 여기에 결정적인 이제 결정타를 부과했던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죠. 그렇죠. 네.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면서 물론 이제 무역 타결을 이제 이루긴 했지만 EU 입장에서는 대체 시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절감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여러 이슈 때문에 막혀 있던 그런 FTA를 다시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고요. 그 결과 인도가 조금 양보하고 네. EU가 조금 양보하면서 네네. 이제 FTA가 타결 서명에 이를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떤 노동 환경 같은 경우는 EU가 FTA 추진할 때마다 들어가 있는 노동 환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뉴질랜드와 FTA를 발효를 했는데 노동 환경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은 무역 제재, 그러니까 관세 철폐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인도에서는 그걸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EU가 노동 환경 관련된 규정을 FTA에 넣으면서도 조금 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뭔가 여지를 뒀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인도 같은 경우는 농업 쪽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네. 그 농민들의 또 민심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한다라는 맥락에서 특히 이제 농업부라는 맥락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도는 뭐 많이 양보한 건가요? 아니면 최대한 좀 얻어간 건가요? 인도 입장에서는? 네, 우선은 초반에 얘기할 때 유제품이 들어간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의 그 낙농업을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유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커리 같은 데도 다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우유를 소비를 엄청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낙농 농가도 많고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낙농 농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원유 수입은 마지막에 거의 농민들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네. EU랑 안 하기로 하는 대신에 치즈라든지 네. 버터라든지 가공된 제품들이 포함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유는 빠지긴 했는데 저런 약간 고부가 상품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게 좋은 거야, 아닐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거세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쭤본 김에 인도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농업, 뭐 제조업, 서비스업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GDP가 어쨌든 명목 GDP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구조가 어때요? 인도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2차 산업, 그 다음에 농업, 그러니까 수산업 뭐 이런 걸 포함한 1차 산업 순이긴 한데요. 네. 인도에서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IT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고용이 잘 안 돼요. 지금 아까 네. 14억 명의 인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제일 잘 돼야 되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14%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제조업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제조업이 발전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지금 저희가 뭐 AI, 로봇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점점점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점 자본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을 얘기를 하지만 네. 인도 정부는 한편으로 아직도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계속 논의해요. 인형 제조, 섬유 의류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숙련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필요해서 그렇죠. 실업률이 더 네, 중요하니까. 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번에 타결한 것 중에 다른 것도 다 관심 있지만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전문직의 이동이 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비자 발급도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발급받았던 전문 그 자격증이 2030년까지 EU에서 그걸 인정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건 되게 큰데요? 그렇죠. 네. 뭐 간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로 시험 보지 않아도 인도에서 와. 발급받은 거는 네. 인정해주기로 하고 와. 그런 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도에서 지금 부담되는 실업률 문제들도 여기에서 해소할 어느 수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때요? 사실 유럽은 자동차가 워낙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야, 자동차 우리 막 수출해야 되는데 니네 시장 왜 막고 있니?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네. EU가 조금 중점적으로 협상했던 게 어떤 분야라고 보세요? 일반적인 제조업 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26년 인도 EU FTA는 가치 기준으로 한 96.5% 정도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를 해줬거든요. 이게 EU를 대상으로 개방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10수년 사이에 인도의 통상정책의 기조가 좀 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율이 거의 한 110% 정도 맞아요. 그럼 수입 안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에 와서 네. 공장 지어서 생산해라 사실 이런 기조인데요. 이거를 일단 40%까지 낮추기로 했고요. 협상을 더해서 10%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여지를 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인하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이조차도 5년 후에는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협상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 시장을 유럽에 개방하는 그런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취했고요. 이런 것들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강국, 산업 강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공간이 완전히 열렸네요. 이런 조치죠. 예. 네. EU 내에서도 뭔가 인도와의 FTA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방금 김미수 교수님께서 전문 인력 및 학생 이동 관련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EU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실업률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노동자가 EU의 FTA 협정을 통해서 수월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자국의 고용정책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2010년대에 협상이 지연되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EU 입장에서도 IT 분야에서 인력 부족한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인구 고령화 진행되면서 네. 어쨌든 노동력의 총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노동력 유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FTA라는 국제법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고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직업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기 EU 측 대표가 계시고 여기 인도 측 대표가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내용만 보면은 이게 단순히 뭐 역사적이다라는 게 레토릭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좀 총평을 하자면 잘된 무역 협정이다. 일단 인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 이동 그런 인도가 갖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농업도 아직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겼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건 안 하기로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특히 섬유 의료 인도가 원래 예전에는 유럽에 섬유 의료부나 그 수출을 할 때 관세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세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2% 정도 섬유유류 분야에 있는데 그거가 사실 인도한테 좀 타격이 있었어요. 인도랑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방글라데시나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국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관세가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도가 지금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어쨌든 인도의 섬유유류 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얻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비슷하게 가죽이나 화학 분야 지금 다 인도가 관세 철폐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만 봐서는 인도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도가 지금 엄청 많이 양보한 거는 맞긴 한데 오히려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인도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싶어 하니까 기술 이전이나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R&D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또 내심 인도 기업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EU가 좀 미치는 장사한 건가요? 뭐 사실- 탄소 국경세 뭐 이런 거 얘기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EU 입장에서 봤을 네. 때도 사실은 EU와 인도가 각각 50%씩 서로 잘 나눠 가진 네. 합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EU의 입장은 미국 팩터와 중국 팩터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보면 극명해요. EU 입장에서 미국은 EU가 가장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EU가 누리고 있는 대미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항상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EU 입장에서는 대체 시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EU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팩터 측면에서 보면은 EU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의존도도 높지만 그렇죠.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음.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EU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일부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은 분명히 필요했고요. 네. 그것이 사실 인도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양쪽이 서로의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국경 조정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EU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결국 EU 산업과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격차만큼 결국 세금을 그렇죠. 인도한테 부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유예해 주거나 FTA 틀 속에서 좀 더 인도에게 호혜적인 혜택을 주길 원했는데 EU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도를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면 전체 규제의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다른 위험이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자라는 정도로 일단락을 했고요. 봉합을 했군요. 이번에 해결은 안 됐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FTA 이행 과정에서 이 주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탄소국경세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건데 인도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유럽은 또 유럽 내부적으로는 본인 그 환경도 그렇지만 본인들 산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예. 국경세를 때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연합이 총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와 앞으로 또 한 3년 더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인도는 또 여기저기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의외로 혜택을 보는 건가요? 물론 이제 50% 관세를 때려먹고 최근에 18%를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 트럼프의 반작용이 인도에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고유 관세가 인도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EU의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흑자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맨날 러시아랑 석유 무역거래하고 석유 수입하고 네. 무기 사고 이러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큰 시장 14억의 인구가 있는 국가 하면서 인도를 바라보긴 하는데 아직까지 인도가 소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만큼은 높이 그렇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양쪽에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 인도든 유럽연합이든 뭔가 시장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윈윈인 협상이다. 그리고 시장도 어쨌든 충분히 크긴 크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가 있는데 유럽연합과 인도가 이번에 체결하면서 무기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나 봅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 거의 뭐 1, 2위를 하더라고요. 맨날 파키스탄하고 싸우지 베이징하고 싸우지 이러니까 무기가 엄청 필요한 나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FTA 체결과 별도로 Defense and Security Partnership을 별도로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는 크게 3개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해양 안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방산산업기술협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버 우주
아, 거기까지 네, 갔군요. 거기까지 갔는데요. 지금 인도가 왜 인도 퍼시픽 해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인도 퍼시픽 지역에서 이제 유럽이랑 같이 공동으로 군사훈련 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산업기술협력 같은 경우는 인도가 사실은 계속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위산업의 자국 기술을 키우는 거를 항상 추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한국이랑도 협력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의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도 무기라든지 네. 뭐 드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인도가 전통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많이 사오기는 했지만 몇 년 전부터 프랑스로부터도 좀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계속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러시아로부터 계속 무기를 사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니 다각화할 필요도 있고 아직까지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국방 부분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자국 기술 우리는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무기를 계속 수입해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랑 안보를 연결시키고 싶은 인도 정부의 비전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경제랑 안보랑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방위 조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프랑스는 확실히 그 무기를 좀 잘 만드는 것 같고요. 실제 인도가 많이 수입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무기는 K방산인데. 네.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본인들의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이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자각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EU가 대대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도록 회원국을 독려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나토 기준이 GDP 대비 2%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채우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가 안 됐는데 2024년 정도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걸 채울 정도로 2% 이상. 올렸고 네. 지금은 이제 5%까지 늘린다는 그런 국가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각 회원국 차원의 어떤 방위 계획이 아니라 EU 차원에서의 어떤 공동 방위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도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 일종의 협력 조약을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EU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양 하면은 유럽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느낌상 뭐 유럽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인도가 저 밑에 있는 느낌이고. 네. 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외 도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도 본인들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배타적 경계 수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배타적 경계 수역이 제일 넓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 정도로 이 유럽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구나. 네,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뭐 무역뿐만 아니라 방위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의 외교를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기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취한다. 네.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랫동안 관찰하셨잖아요. 저는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로 인도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도가 껴서 본인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실용적인 어떤 대안책을 계속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을 하고 EU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랫동안 하려다가 못했던 거를 최근에 한 거잖아요. 인도는 우리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전략적 자율성을 그렇게 확보한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인도에 대해서 관전평이 있으신가요? 박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인도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연합 다양한 국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14억의 인구, 대국이 갖는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만약에 인도가 싱가포르 같은 작은 국가였다면 그렇죠. 그 정도로 배짱 있게 나가지 못했다. 예,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되면서 기존의 아태 지역의 안보에 인도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게 네. 들어오면서 인도의 외교적 입지도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인도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을 대할 때는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가치 기준의 어떤 인도를 네.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기존에 이제 영연방의 일부이고 영국과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면서 이제 유럽을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이라던가 이제 기존의 아시아 국가들과 볼 때는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국이 그대로 할 수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네. 정도 부럽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유럽 연합하고 인도랑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는데 이걸 바라보는 미국의 심정과 중국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추정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크게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과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FTA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치 자체가 뭐 국제법적으로나 국제 무역 질서적 측면에서 뭔가를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볼멘소리 정도 하는데 그치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EU가 인도와 FTA를 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네. 중국에 대한 위험 완화 전략, 흔히 말하는 디리스킹 전략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 우리가 차이나 플러스 원 스트래티지라는 표현을 쓸 때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만 중국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에서의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러스 원을 둔다고 하는데 가장 각광받던 국가가 인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FTA라는 국제법적 틀을 통해서 이 EU와 인도 간에 이제 공고히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과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더 긴장하게 될 네. 그런 소지가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이 오히려 또 유럽을 또 더 끌어들이려는 네, 그런 네. 제스처를 또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이 강화되겠네요. 요즘 인도랑 중국은 사이가 어떤가요? 괜찮은 요즘 좀 상황이다. 괜찮아진 것 최근에는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서로 이제 공고에 동병상련. 예, 지금 네.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그런 긴장 상태, 그러니까 군사적인 긴장 상태도 많이 완화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도가 물론 여전히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인도도. 근데 물론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만들고 우리의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뭔가 과거보다는 네네.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인도와 유럽 협상 FT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협상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좀 정리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 체제는 지금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부터 있어왔던 자유무역협정 FTA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처럼 과거에는 FTA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가가 적극적인 FTA로 돌아섰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다른 여러 국가들과 동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결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다자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소다자주의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EU, 인도 FTA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명, 그 다음에 세계 GDP 한 25%가 차지하는 인도와 EU가 이 FTA를 협정을 맺음으로써 저는 이제 글로벌 무역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떠면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으로 한번 우뚝 설 수 있겠다. 우리는 더 큰 시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시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간 그런 FTA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인도와 유럽연합의 FTA 협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